여기 국제회의장의 한 회의실에서 고성이 오가다 못해 의견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몇몇 의장들은 퇴장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 게 바로 한국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국제회의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에서 국제관계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사미아 아라사니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명문 가문에서 자라왔고 한국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다니 제 스스로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야드 금융지구의 심장부 알라비 타워 20층에 위치한 경제 싱크탱크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사무실 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마천루들은 사우디의 경제력을 상징하는 듯 위용을 자랑하고 있죠. 햇살이 유리창을 비추자 크롬으로 도금된 건물들이 만드는 찬란한 빛이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워요. 책상 위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데이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모니터에는 두 강대국의 최근 5년간 경제 동향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고 그 옆으로는 중동 각국의 수입 의존도 분석 자료가 펼쳐져 있어요. 아라비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 밖을 바라보니 저 마천루들처럼 높이 성장하고 있는 중동의 경제가 떠오르네요. 특히 오늘은 방위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의 의존도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레인, UAE, 카타르 등 주변국들의 데이터를 살펴보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시점이 왔음을 실감하죠.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동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이것이 바로 제가 맡은 중요한 임무였어요. 킹 압둘라 국제회의장의 웅장한 회의실 GCC 정기회담이 열리던 그날은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회의장 중앙의 원형 테이블에는 각국의 대표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각국의 경제 지표가 차례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GCC 정기회담이 중반을 향해 달려가던 그때 이란과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쿠웨이트 대표가 한국을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로 제안했어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죠.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 불과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곳이 우리의 파트너라니. 제 머릿속에는 한국에 대한 단편적인 이미지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값싼 휴대폰으로 시작해 이제는 조금 비싼 휴대폰을 만드는 나라. 자동차도 만들지만 여전히 독일 차나 일본 차만 한 퀄리티는 아닌 것 같은 나라, K-팝이라는 것을 만들어 10대들의 관심을 끄는 나라, 그저 그런 수준의 제조업 국가가 중동의 미래를 함께할 파트너라니요. 우리에겐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있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대국이 있습니다. 석유로 이어진 이 견고한 관계를 제쳐두고 한국 같은 나라와 손을 잡자는 제안이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마치 벤츠나 롤스로이스를 두고 현대차를 선택하자는 말처럼 들렸달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중동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선택에서 한국은 너무 작은 카드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제 발언이 끝나자 회의실은 무거운 정적에 잠겼죠. 그때 회의장 뒤편에서 누군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스타파 아지즈 박사였어요. 중동의 석학이자 세계 경제를 연구해온 그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고 잠시 후 스크린에 놀라운 데이터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죠.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한 기술력, 세계 7위 수준의 독자적인 방위산업 기술, 미국 다음으로 빠른 인공지능 특허 출원 속도, 숫자와 그래프가 넘어갈 때마다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K2 전차와 KF-21 전투기의 실제 성능 데이터를 보며 할 말을 잃었어요. 무스타파 박사의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알던 한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그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고 제 얼굴에는 열기가 올랐습니다. 중동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죠.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부끄러워집니다. 국제관계 전문가라는 사람이 한 나라를 이토록 피상적으로 판단했다는 사실이 전문가로서의 제 자질까지 의심스럽게 만들었어요. 특히 무스타파 박사의 발표 자료들을 하나하나 다시 검토하면서 제가 얼마나 구시대적인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깊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소비재 제조국이라고만 생각했던 한국이 사실은 첨단 기술의 최전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죠. 더 부끄러웠던 것은 제가 가진 선입견이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점이에요.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막연한 인상만으로 한 나라의 가치를 재단했던 것입니다.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이런 피상적인 판단을 했다는 사실이 전문가로서의 제 자부심에 큰 상처를 주었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뜰 때였습니다. 무스타파 박사님이 조용히 저를 불러세웠어요. 평소의 온화한 미소는 찾아볼 수 없었고 깊은 주름 사이로 실망감이 묻어나는 듯 했죠. 국제회의장 옆 라운지로 이동하는 동안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진한 아라비아 커피가 테이블 위에 놓였지만 박사님은 한동안 말씀을 않으셨어요.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사미야, 오늘 당신의 발언을 듣고 적잖이 놀랐소. 국제관계 전문가가, 그것도 젊은 세대가 이토록 편협한 시각과 무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사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저는 그만 고개를 숙이고 말았어요.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부끄러움이 올라왔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사님이 들려주실 이야기는 제 좁은 식견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만한 것이었으니까요. 박사님은 태블릿을 켜시더니 한국의 국방력 순위부터 보여주셨어요.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자체 기술로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국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해보다 15개국 정도일까요? 라고 대답했지만 박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단 6개국뿐이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한국입니다. 일본도 이스라엘도 해내지 못한 일이죠. 박사님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제 눈은 점점 커져갔어요. 차세대 전투기 KF-21은 F-35를 대체할 수준이며 K 전차는 독일의 레오파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 박사님은 화면을 넘기며 반도체 산업 현황을 보여주셨어요.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핵심 장비를 미국, 일본, 네덜란드와 한국만이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원전 기술이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을 건설하며 보여준 한국의 기술력은 서방 국가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소. 현재 폴란드, 체코, 이집트까지 한국의 원전 건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말씀에 저는 제가 얼마나 한국을 모르고 있었는지 새삼 실감했어요. 사미야, 당신이 보는 세상은 너무 좁소. 휴대폰이나 만드는 나라라고 치부한 한국은 사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파트너일지 모릅니다. 박사님의 이 말씀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를 시작했고 이것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무스타파 박사님과의 대화는 제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고 박사님이 보여주신 자료들은 마치 환상처럼 느껴졌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제 지식과 경험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듯 했죠. 며칠 지나지 않아 연구소의 복도를 걸을 때마다 동료들의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사람이래요. 무스타파 박사님께 혼쭐이 났다는 점심시간에도. 연구원들의 수군거림을 피해 혼자 식사를 해야 했죠.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이런 무지를 드러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특히 압둘라 선임 연구원의 눈빛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지나갈 때마다 한국의 성장률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책상 위에 올려두었죠. 저의 편협했던 시각이 이제는
연구소 전체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결국 이 부끄러움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 제 귀로 듣고 제 발로 걸어보아야만 했죠.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무스타파 박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박사님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셨다는 듯 흔쾌히 도움을 주셨습니다. 며칠 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초청장을 받아들고 있자니 묘한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이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벽녘 떨리는 손으로 무스타파 박사님께 메일을 보냈어요. 박사님, 제가 한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불과 30분 만에 답장이 왔죠. 박사님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리셨다는 듯 한국국제교류재단 측과 통화하셨고 놀랍게도 그날 오후에 공식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10일간의 일정표를 받아들고 있자니 가슴이 뛰었어요. 국방과학연구소,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 현대중공업 조선소, 평소라면 꿈도 꾸지 못할 곳들이 일정에 포함되어 있었죠. 제 책상 위에는 아직도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썼던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가 알던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도 모르게 우리 제따 공항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중동의 허브를 자처하는 제따 공항도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리야드 공항도 이곳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15분. 입국장에서 출국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두바이 국제공항에서는 보통 40분에서 1시간은 걸리는 거리죠. 게다가 영국 히드로 공항이나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흔히 겪는 줄 서기도 없었어요. 생체인식 기술이 적용된 입국 심사대는 마치 공상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었어요. 아부다비 공항에서는 항상 20분 이상 기다려야 했던 수화물이 이곳에서는 제가 입국 심사를 마치자마자 벨트 위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두바이 공항의 자랑인 자동 수화물 시스템보다 더 빠르고 정확했죠.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아랍어로 된 안내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번역이 아닌 아랍권 문화를 이해한 섬세한 표현들이었죠.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구 공항들의 기계적인 아랍어 번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기도실이었습니다. 복잡한 동선을 헤매야 했던 히드로 공항과 달리 인천공항의 기도실은 무슬림 동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어요. 문을 열자 완벽한 방향의 키블라 표시, 우두 시설, 깔끔한 기도 카페까지 마치 리야드 공항의 기도실을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아스르 기도 시간이 30분 남았습니다. 공항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보내준 알림이었죠. 파리 드골 공항에서 기도 시간을 놓쳐 당황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곳은 달랐어요. 무슬림을 위한 배려가 시스템으로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인상이 놀라움으로 가득했을 때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미국의 고위 외교관 빌 헤이즈가 리야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국제 외교가에서 회색의 독수리라 불리는 그는 중동 지역에서 20년 이상 미국의 이권을 관리해온 실세였습니다. 헤이즈는 CIA 출신으로 걸프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 사이의 핵심 연락책이었죠. 이후 국무부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여전히 정보부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동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특히 사우디 군수 산업 분야에서는 그의 한마디가 수십억 달러의 계약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대형 스크린으로 그의 기자회견 실시간 중계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소에 부드러운 미소 대신 단단히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선 그의 모습이 어쩐지 불길해 보였어요. 프레스센터의 연단에 선 빌 헤이즈의 얼굴이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직시한 채 발언을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긴박감과 함께 숨길 수 없는 노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동의 협력 관계를 비판하는 그의 발언이 이어질 때마다 제 뇌리에는 불과 며칠 전 GCC 회의장에서 했던 제 발언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여전히 작은 나라입니다. 단순한 제조업 국가일 뿐이죠. 마치 제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특히 중동의 미래를 이런 나라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라는 말에서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선 어떤 위협이 느껴졌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20년 중동 외교 경험에서 나오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고, 그것은 분명 단순한 경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때 가졌던 그 편협한 시각이 이제는 거대한 힘을 가진 사람의 입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이틀 동안 목격한 현실과 빌 헤이즈의 발언 사이의 괴리감이 컸습니다. 특히 그가 한국은 국제 외교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저는 방금 전 본 인천공항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전 세계 무슬림을 배려한 완벽한 시스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외교력이 아닐까요? 더구나 빌 헤이즈는 한국의 기술력까지 폄하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모두 모방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달랐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생체인식 시스템, 완벽한 자동화 시설, 그 어떤 선진국도 따라올 수 없는 정확성과 효율성, 이것들이 과연 모방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빌 헤이즈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무스타퍼 이름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음을 느꼈어요. 평소 이런 시간에 전화하지 않으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스타파 박사님의 목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톤이었습니다. 침착하고 온화했던 그 특유의 어조는 사라지고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처럼 긴박감이 가득했어요. 빌 헤이즈의 발언에 대해 물으시는 박사님의 질문 속에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선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화 중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박사님은 갑자기 아랍어로 전환하시더니 암호 같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빌은 단순한 외교관이 아니야.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그들의 꼭두각시일 뿐이야. 그리고는 누군가 통화를 도청하고 있을지 모른다며 이후에 대화는 직접 만나서 하자고 하셨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스타파 박사님은 항상 음모론을 경계하던 분이었어요. 그런 그분이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견학이 단순한 산업시찰이 아닌 어쩌면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는 첫 단추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호텔 태블릿으로 자료를 검색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2018년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가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빌 헤이즈, 국무부 입성 전 최고 연봉 방산자문가라는 제목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더 큰 충격이 이어졌습니다. 레이시온 1200만 달러, 로키드 마틴 950만 달러, 그가 자문역으로 받았던 연봉 목록이었죠.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금액들은 단순한 자문료가 아닌 중동 전체의 군수산업을 좌우할 만한 규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노트북에서 주식 차트 알림이 울렸어요. 레이시온의 주가가 또다시 6% 하락, 화면을 클릭해보니 충격적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국의 KF-21 전투기가 UAE와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미국 방산주들은 마치 폭포수처럼 추락하고 있었어요. 손으로 화면을 빠르게 넘기다 문득 멈칫했습니다. 빌 헤이즈의 최근 중동 방문 시점과 주가 하락이 정확히 겹쳐졌어요. 마치 누군가 고의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처럼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거대한 음모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은 계속되었지만 더 이상 단순한 견학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무스타파 박사님이 언급하신 기업들을 검색해 보았어요.
레이시온, 록히드 마틴 모두 미국의 거대 방산 기업들이었고 중동에서 막대한 이권을 가진 회사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또 하나의 특이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빌 헤이즈가 사우디 방문 직후 이스라엘로 급히 향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미국 방산 기업들의 중요한 기술 파트너였고 중동 시장에서 한국을 견제하는 핵심 거점이었죠. 화성 캠퍼스의 첨단 설비들을 둘러보는 동안 제 머릿속은 이 모든 정보를 연결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을 설명하는 엔지니어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 첨단 방산 기술, 그리고 이를 견제하려는 세력들, 무언가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2308호. 노트북을 펼치자마자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발신인 란에는 단순히 진실의 수호자라고만 적혀 있었고 제목은 빌 헤이즈의 실체였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21년 3월 두바이 버즈알 아랍호텔 비밀회의록 빌 헤이즈와 미국 방산기업 최고위 임원들의 비공개 미팅 내용이었죠. 문서에는 한국의 중동 진출 저지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이라는 제목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국가의 고위 관료들에게 전달된 검은 돈의 내역, 한국 방산기업을 음해하기 위해 조작된 보고서들, 심지어 중동 언론을 매수하려 했던 시도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했어요. 메일 하단에는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삼성동 코엑스몰 별마당 도서관에서 만납시다. 흰색 마스크를 쓰고 오십시오.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갑자기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저는 삼성동 코엑스몰로 향했어요. 약속대로 흰색 마스크를 쓰고 별마당 도서관에 들어섰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책장들 사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누가 저를 만나러 올지, 어떤 추가 정보를 얻게 될지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어요. 빌 헤이즈의 전 비서였던 마이클 린이었습니다. 그는 작년까지 헤이즈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죠. 조용한 곳으로 가시죠. 린은 USB 하나를 건넸어요. 이건 헤이즈가 지난 5년간 중동에서 벌인 모든 일의 기록입니다. 레이시온과 록히드 마틴이 한국의 방산 기술을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지 모두 담겨 있죠. 그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빌 헤이즈는 단순한 외교관이 아니었어요. 그는 미국 방산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중동의 정책을 좌우하는 숨은 실세였죠. 특히 한국의 방산 기술이 중동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년간 치밀한 계획을 세워왔다고 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죠. 린은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헤이즈의 계획이 성공하면 중동은 영원히 미국 방산기업들의 놀이터로 남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갑자기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오는 것 같네요.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USB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조심하십시오. 당신을 지켜보는 눈이 많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후다닥 사라졌어요. 도서관을 나서는 순간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닌 거대한 이권을 둘러싼 음모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USB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빌 헤이즈는 중동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전략은 교묘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조작된 보고서를 배포하고 허위 정보를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언론들이 갑자기 한국의 방산 기술을 의심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는 안전한가? 중동의 안보 한국에 맡겨도 될까?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연이어 등장했어요. 마치 누군가의 지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죠. 더구나 빌 헤이즈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이 이란과 비밀리에 기술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린 것이었어요.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중동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린이 제공한 USB에는 이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있었어요. 조작된 보고서의 원본 파일들, 언론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들, 심지어 검은 돈의 송금 내역까지 모든 것이 빌 헤이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순 없었어요. 저는 무스타파 박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박사님,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공개해야 할지 박사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어요. 사미야, 우리에겐 아직 한 가지 카드가 남아있네. 다음 주 리야드에서 열리는 중동 방산기술 박람회, 그곳에서 모든 것을 밝히세요. 하지만 상황은 시시각각 험악해져 갔습니다. 제가 머물던 호텔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목격되었고 제 휴대폰은 해킹 시도로 몸살을 앓았어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진 증거를 없애려 할 것이 분명했죠.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증거를 여러 곳에 분산 보관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요 언론사들에도 사본을 전달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박람회장에서의 최후의 승부뿐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그 순간까지 이 위험한 게임을 계속해야만 했죠. 리야드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중동 방산기술 박람회. 저는 단상 위에 서서 마지막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중동의 주요 국가대표들과 언론인들이 가득했고 빌 헤이즈도 최전열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저는 차분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방산 기술 현황이 하나씩 펼쳐졌어요. K 전차의 실전 성능, KF-21 전투기의 최신 테스트 결과, 그리고 이지스 구축함의 세계 최고 기술력까지.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 빌 헤이즈의 비밀 회의록과 거래 내역이 모든 이들 앞에 드러났습니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빌 헤이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거짓말입니다. 빌 헤이즈가 소리쳤지만 이어진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어요. 특히 그의 전 비서 마이클 린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이 결정타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헤이즈는 중동 언론을 매수하고 허위 보고서를 조작하는 모든 과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죠. 순식간에 회의장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빌 헤이즈를 향해 달려갔고 각국 대표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무스타파 박사님은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잘했소, 사미야. 이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소. 며칠 뒤 중동의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헤이즈 스캔들을 보도했습니다. 미국 방산기업들의 주가는 급락했고 빌 헤이즈는 모든 직위에서 사퇴했어요. 반면 한국과 중동의 협력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UAE는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의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죠. 그리고 저 한때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과 중동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이끄는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위험했지만 그것은 분명 올바른 선택이었어요. 방산기술 박람회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한마이너스 중동 기술협력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다시 이곳에 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제 연설의 주제는 새로운 동맹, 새로운 미래였어요. 객석에는 사우디, UAE, 카타르, 바레인 등 중동 주요국의 대표단이 앉아 있었고 한국의 주요 기업 대표들도 참석했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연단에 올라 청중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무시하던 그때의 편견이 얼마나 우스웠는지를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닌 중동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UAE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결정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과 함께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을 도시 개발에 도입하기로 했고 쿠웨이트는 한국형 원전 도입을 검토하고 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젊은 세대의 변화였습니다. 중동의 청년들은 이제 실리콘밸리 대신 판교를 꿈꾸고 한국의 혁신 기술을 배우기 위해 몰려들고 있어요. 저의 모교인 킹사우드 대학에서도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다고 하네요.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무스타파 박사님과 마주쳤습니다. 사미야, 당신은 역사를 바꾸었소. 박사님의 말씀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덧붙이셨죠. 이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를 찾았소.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파트너를.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출장 첫날, 이 강변에서 제가 가졌던 의구심들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정한 가치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이토록 빛날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중동이 함께 그려나갈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우디의 본심은 어떤 것인지 댓글로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TV 속 뉴스에서 태국 불법 체류자들의 마약 밀수 검거 장면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한 남성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과연 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태국 이민자 송폰입니다. 요즘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좋지 않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태국 사람들의 책임이 크긴 합니다. 제 이야기는 2005년 방콕의 작은 길거리 음식점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요리사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태국의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저와 같은 서민 출신이 큰 꿈을 꾸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태국의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저와 같은 서민 출신이 큰 꿈을 꾸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싹기나라 불리는 계급 체계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왕족과 귀족, 승려, 평민, 그리고 최하층의 노예 계급으로 나뉘는 이 체계는 현대에 와서도 그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죠. 저는 방콕 외곽의 가난한 농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셨지만 우리 가족이 겨우 끼니를 이을 정도였어요. 대학 교육은 꿈도 꿀 수 없었고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후 바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방콕으로 올라와 길거리 음식점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같은 일을 해도 방콕 출신이나 좀 더 나은 가정 배경을 가진 동료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았죠. 승진의 기회도 저 같은 시골 출신에겐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요리에 대한 열정과 실력이 있다고 자부했지만 그것을 인정받고 발전시킬 기회를 얻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 꿈인 레스토랑 주방장이 되는 것은 마치 손에 잡히지 않는 별과 같았습니다. 이런 사회적 장벽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던 차에 한국행이라는 새로운 희망이 찾아온 것이었죠. 어느 날 한국인 관광객 부부가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만든 팟타이에 감탄하며 이 맛이라면 한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태국에서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떠나고 싶었거든요. 2006년 한국 이주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비자 취득 과정이 덜 까다로웠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았어요. 2006년 당시 한국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2004년에 도입되어 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의 근로자들에게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했죠.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해야 했습니다. 이 시험은 읽기와 듣기로 구성되어 있었고 200점 만점에 120점 이상을 받아야 했어요. 당시 합격률은 약 30% 정도로 꽤나 경쟁이 치열했죠. 토픽 시험을 준비하느라 밤낮 없이 공부했고 재정 서류를 준비하는 데만 몇 달이 걸렸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태국의 계급사회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2007년 초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요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쁨과 설렘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두려움과 희망이 공존하는 순간이었죠. 2007년 3월 저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서울의 한 태국 레스토랑에서 보조요리사로 일을 시작했죠. 그때의 설렘과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90만 원은 당시 태국에서 제가 5개월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2007년 태국의 최저임금이 월 4,400바트 약 17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한국에서의 첫 월급은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3,480원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약 72만 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받은 90만 원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이었죠. 물론 한국의 물가가 태국보다 높았지만 그래도 제게는 꿈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첫 월급 중 70만 원을 부모님께 송금했습니다. 당시 태국에서는 해외 송금이 쉽지 않아 은행을 통해 보냈는데 수수료가 꽤 비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부모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했죠. 부모님은 전화로 눈물을 흘리시며 고마워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번 돈인데 우리한테 보내다니라고 하시면서도 그 돈으로 오랫동안 수리하지 못했던 집의 지붕을 고치실 수 있다고 기뻐하셨죠. 그때부터 저는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가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한국에서의 초기 생활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음식이었습니다. 태국 음식과는 너무나 다른 한국의 발효 음식들, 특히 김치는 저에게 큰 도전이었어요. 처음 김치를 먹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맵고 신 냄새에 놀라 한 입 먹자마자 구토를 했죠.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로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오히려 저를 이해해 주었고 조금씩 맛보며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몇 달 후에는 김치를 즐겨 먹게 되었고 지금은 오히려 김치가 그리울 정도입니다. 언어 장벽도 큰 문제였습니다. 토픽을 통과했다고 해서 실제 의사소통이 완벽할 리 없었죠. 특히 주방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대파와 양파를 헷갈려 요리를 망친 적도 있어요. 그때 주방장님의 호통을 들으며 눈물을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들이 오히려 저를 더 빨리 성장시켰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차별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손님들이 등을 돌리는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요리한 음식을 손님이 맛보더니 외국인이 만들었다고? 위생은 괜찮나? 라며 돌려보낸 적도 있었죠. 그때의 상처는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태국인이 많지 않은 지방 소도시로 발령받았을 때는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따가운 시선을 느꼈고 가게에 들어가면 경계의 눈빛을 받았죠. 한 번은 집을 구하러 다닐 때 외국인에게는 방을 안 줘요라는 말을 수십 번 들어야 했습니다. 그때 느낀 소외감과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했죠. 한국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 매일 밤 드라마를 보며 공부했고, 요리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 쉬는 날에도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점차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요리 실력이 인정받으면서 손님들의 태도도 바뀌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졌습니다. 특히 한 단골 손님이 송폰 씨가 만든 요리는 정말 맛있어요.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라고 말해주셨을 때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차별과 편견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조금씩 변화를 만들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한국 사회에 뿌리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되새기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5년간 경력을 쌓은 후 2012년, 저는 부천시 중동에 제 태국 레스토랑 사바이디를 열었습니다. 사바이디는 태국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전통 태국 요리에 한국인의 입맛을 고려한 창의적인 메뉴를 개발했죠.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했고 밤낮 없이 일했어요.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홀로 나와 서빙을 하고 마감 후에는 다음날 재료 준비까지 해야 했죠. 때로는 잠을 잘 시간도 없었습니다. 특히 오픈 한 달째 되던 날의 일은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저녁 갑자기 20명 단체 손님이 예약 없이 들어왔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죠.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홀로 뛰어나가 주문을 받고 다시 주방으로 달려가 요리하는 일을 반복했어요. 땀은 비 오듯 흘렀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체 손님 중 한 분이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제 상황을 보시더니 제가 서빙 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죠. 그분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그날 저녁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서 저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감사함과 안도감, 그리고 힘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알람을 맞춰놓은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꺼버렸나 봐요. 불이 나게 가게로 달려갔는데 문 앞에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연신드리며 문을 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손님들은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어제 혼자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좀 더 주무시지 그랬어요? 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노력이 곧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제 요리를 맛보고 감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피로가 싹 가셨죠. 특히 제가 개발한 똠양꿍 파스타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태국의 전통 수프와 이탈리아 파스타를 결합한 이 메뉴는 부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사바이디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가득 찼죠. 지역 신문에 소개되기도 했고 유명 블로거들의 방문도 이어졌어요. 2년 후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분점을 내는 거였죠. 인천시에 두 번째 사바이디를 열었어요. 이제는 직원도 여러 명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이 쉽게 찾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겪은 모든 어려움과 차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얻은 경험이 이런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성공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2020년까지 한국 내 태국인 커뮤니티는 크게 성장했죠. 저는 이들을 돕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새로운 태국인들에게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일자리도 소개해 주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커뮤니티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거죠.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통해 단기 체류로 입국한 후 불법으로 체류하는 태국인들이 늘어났어요. 이는 한국 사회에 우려를 낳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몰랐어요. 그저 더 나은 삶을 위해 온 우리 동포들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 중 일부가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생기면서 태국인 전체의 이미지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 레스토랑에 손님으로 온 한국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폰 씨는 정직하게 사업하시는 분이라 믿지만 요즘 태국인들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태국인 자영업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여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어요. 불법 체류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도 시작했죠. 태국에서 한국으로 오려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하도록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때로는 제가 동포들의 편도 들지 못하고 한국 사회의 편도 들지 못해 갈등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죠. 2022년 여름 제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태국인 직원 중 한 명이 불법 체류자로 밝혀졌어요. 그 직원은 3년 전 관광 비자로 입국해 체류 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한국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법적으로는 즉시 신고해야 했지만 마음이 무척 복잡했습니다. 그 직원은 열심히 일했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뿐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죠. 결국 저는 그 직원에게 자진 출국을 권유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태국인 직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그들은 저를 동포를 배신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죠. 반면 한국인 손님들 중에는 제가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다는 사실에 실망했다며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이 일로 인해 레스토랑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직원들의 신뢰를 잃어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손님도 줄어들었죠. 한동안 제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 밤새 고민했어요. 동포를 돕지 못한 죄책감과 한국 사회의 법을 지키지 못한 부끄러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양쪽 모두를 이해하면서도 어느 쪽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 힘들었어요. 이 문제의 심각성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2023년 초 한 뉴스 보도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태국인 관광객들의 입국 거부 사례가 늘어나면서 태국에서 반한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보도에 따르면 태국인들은 입국 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SNS에서는 한국 여행 금지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었죠. 태국 총리도 이 문제를 제기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입장은 달랐어요. 최근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급증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는 2015년 5만 명대에서 2023년 15만 명으로 3배나 늘었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국내에 머무는 태국인의 78%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제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한편으로는 부당한 차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불법 체류자가 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웠죠. 우리 태국인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일부는 한국의 입국 심사가 너무 엄격하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또 다른 이들은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태국인들까지 피해를 본다며 안타까워했죠. 저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태국인 자영업자 모임에서 토론회를 열었어요. 불법 체류의 위험성을 알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에 태국인들에 대한 일괄적인 의심보다는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도 보냈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한국과 태국 양측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이유로 양쪽에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 커뮤니티와 한국 사회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이라고 믿었어요. 한편으로는 부당한 차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불법 체류자가 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웠죠. 우리 태국인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일부는 한국의 입국 심사가 너무 엄격하다며 불만을 토로했고, 또 다른 이들은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태국인들까지 피해를 본다며 안타까워했죠. 저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태국인 자영업자 모임에서 토론회를 열었어요. 불법 체류의 위험성을 알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정부에 태국인들에 대한 일괄적인 의심보다는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도 보냈어요. 2024년 9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경찰이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마약 조직을 검거했다는 뉴스였죠.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합성 마약 야바가 유통되고 있었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한국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감탄했어요. 15명의 유통 조직원과 33명의 구매자를 한 번에 검거하다니 정말 대단했죠. 한국의 치안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검거된 사람들 중 많은 수가 태국인이라니. 그동안 우리 태국인들이 쌓아온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국인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제 레스토랑을 찾는 손님들도 눈에 띄게 줄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를 믿고 계속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이 계셨어요. 손폰 씨는 달라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한국인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죠. 그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더욱 감사했던 건 한국 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범죄자 개인의 문제지 태국인 전체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목소리도 많이 들렸죠.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태국인 커뮤니티가 더욱 철저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동시에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죠. 마약 사건 이후 저는 태국인 커뮤니티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우리 태국인들의 잘못이에요. 한국이라는 훌륭한 나라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정말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먼저 태국인 자영업자 연합회를 조직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해요. 한국 사회에 태국 문화를 올바르게 알리는 행사도 주최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한국을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불법 체류와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도 펼칠 거예요. 우리 태국인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한국 사회에 약속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특히 최근 취임한 우리나라 최연소 여성 총리 패통 신나와트의 행동을 보면 한숨만 나와요. 공식 행사에서 손가락 하트를 했다고 해임 위기에 놓이다니 이런 사소한 일에 시간 낭비할 여유가 있나요? 그녀의 나이 38세, 제 나이와 비슷한데 우리나라를 이끌 정치인이 이 정도 수준이라니 창피합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성숙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시는지. 우리도 그런 정치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니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관용과 기회를 생각하면 우리도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노력이 한국 사회의 인식을 조금씩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의 사건들로 인해 저는
제 삶과 우리 태국인 커뮤니티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훌륭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더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고 있어요. 사실 한국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사회, 눈부신 경제 발전, 그리고 공정한 기회까지.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받은 혜택을 생각하면 이제는 우리가 한국 사회에 환원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선진화된 기술과 시스템을 배워 태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요. 한국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IT 기술 등을 태국에 전파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를 통해 한국과 태국 양국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동시에 저는 제 뿌리인 태국과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유지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 고민 역시 한국에서 배운 가치관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한국인들의 근면성실함, 애국심,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태국 커뮤니티에 전파하고 싶습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삶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역시 한국의 워라밸 문화에서 힌트를 얻고 있어요. 한국이 끊임없이 발전하면서도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모습은 정말 배울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제 꿈은 한국에서 배운 모든 좋은 것들을 태국 사회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발전 모델을 태국에 적용해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과 태국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날을 꿈꿉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제게 축복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준 기회와 가르침에 영원히 감사할 것이며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오늘은 태국에서 온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